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오늘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투원 여러분. 함경북도 탄광지역의 이곳 기업소에서 송지용 씨는 당 정책을 선전하는 아나운서 쭉 방송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타고난 목소리 덕분에 편하게 일할 수 있었지만 고난의 행군 당시 남한으로 탈북한 오빠와 연락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안소에 의해 간첩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송지용 씨는 결국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04년에 여동생과 단둘이 두만강을 건넜고 강제 북송의 위협 끝에 5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낯선 사회에서 적응해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송지용 씨는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꿈을 남한에서 결국 이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탈북 남성과 결혼해 단란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강의를 들으며 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송지용 씨. 대학을 졸업할 무렵 우연히 일자리 플러스 센터 공고를 보고 자신이 평생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탈북자 상담원이 되었습니다. 탈북자 1명을 취업시키기 위해 수십 통씩 통화하는 건 기본. 탈북자들에 대한 기업의 편견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탈북자 상담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송지용 씨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탈북자를 취업시켜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지 12년째 되는 송지용입니다. 이렇게 부활절날 아름다운 여기 전주 이 교회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나온 지 엊그제 같고 탈북할 때 두만강을 넘었는데 그 두만강을 넘던 그 장면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부활절날에 저를 이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삶을 간증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유성민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밑에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데 서서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밑에 내려와서 해도 될까요?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샛별군이라는 여기로 말하면 지방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마 TV에 나왔는데 그때 아마 방송국에서 번고양이 저를 평양이라고 하면서 자꾸 평양이라고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작가분들에게 사실 나는 평양이 아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번고양이 평양이고 정말 이제 그 평양에 본 토대가 있지만 저는 고향이 함경도다니까 어떻게 된 사연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정말 오리지널 평양 태생이 맞고요. 76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서 자동차 이제 화물 트럭 운전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잠깐 실수로 사고를 쳐서 그 과오로 인해서 평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이제 우리 지도에서 보면 그 함경북도라는 것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두만강과 마주된 곳 경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씨조선시대 경원이라는 것은 서울 경에 월 원자를 써서 서울 이제 이씨조선 이제 그 사대부들 중에서 죄를 진 사람들을 서울에서 멀리를 유배보낸다고 해서 경원이라는 것이었는데 김일성이 이제 거기 왜 경원이냐? 내가 인도하는 내가 이제 다 이제 내가 보살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못쓸 땅이 아니다 해서 샛별이라고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쉽게 말하면 중국에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훈춘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바로 끼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멀리 보면 중국의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 막 빛나고
중국에서 이제 음력설에 보름 동안 휴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막 폭죽 막 쏘면 딱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 폭죽 쫙 쏘는 게 다 보이고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일 정도로 저는 이제 북한의 그 산간지대 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저희 이제 본가 집들이 다 평양에 계시다 보니까 그 방학이면 제가 평양에 와서 한 달씩 놀고 또 지방에 내려가고 평양에 와서 또 이제 겨울방학에는 그냥 평양에 와서 계속 돌아치는 거예요. 평양에서 그냥 망경대구역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하철 탔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촌놈이 와가지고 지금 평양 구경하는 거죠. 학원 또 지방에 내려가고 또 겨울방학 때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경도에서 태어났지만 기차를 타고 8살부터 평양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분증이 아니고 그때는 북한에서 말하면 여기는 주민등록번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출생증이라고 하거든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 그 출생증 한 장을 딱 가지고 차표를 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또 함경부터 제일 꼭대기에서 평양까지 북한에서 전기가 잘 이제 통해서 기차가 잘 다닐 때도 그냥 차표 한 장 떼가지고는 동생하고 같이 평양에 가서 한 달 동안 막 또 놀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평양을 손꼽보듯이 하고 평양 실정을 누구보다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내가 평양에 갔을 때는 이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평양 태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평양분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지방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도 말은 평안도 사투리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악센트가 좀 높아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근데 저희 함경도는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는 평양 어머님 아버님이 평양말을 하시고 또 평양에 많이 드나들고 이러다 보니까 평양에 가면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좀 이제 천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야, 너 쩐놈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촌놈이라는 그걸 티를 안 내기 위해서 평양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평양말을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평양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기레시요? 테레시요? 아 기레시요? 뭐 이렇게 말하고 지방에 와서는 또 함경도 애들하고 막 쓸리다 보니까 함경도 애들 그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함경도 말씀. 그러니까 저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서울말도 짬뽕도 되고 또 북한에서 표준어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북한말에 또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너는 북한에서 왔는데 어찌 보면 북한말 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서울말 잘 쓰는 것 같고 흉내를 잘 낸다 이런데 사실 저는 북한에서 평양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 사람인가 평양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이제 여기 오면 탈북자들 중에서 3만 명 중에서 서로 이제 고향이 어디예요? 하면 평양이에요? 평안도예요? 함경도예요? 이러잖아요.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80%가 함경도입니다.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없다는 거죠. 평양을 북한에서는 안쪽이라고 하고 함경도는 산간지대 이제 그 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는 다 이제 변방 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평양 쪽에서 들어왔다는 분들도 다 평양에서 우리처럼 추방됐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이제 저희 오빠까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저는 함경도에서 태어났고 제 동생도 함경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평양 사람도 아니고 함경도 이제 한라거이라고 한라할라 하는 데서 태어났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희 집을 추방시켰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평양에서 추방됐어. 평양에 가면 이모들은 잘 살고 이모 뭐 삼촌네 집 가봐도 우리 지방에서 사는 것보다는 쉽게 사는데 쉽게 말하면 밥을 해먹어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석유 건노라고 아시죠? 석유 건노에다가 이제 성냥을 딱 부어서 거기 심지에다가 이렇게 쫙 밑에서 유무가마에다가 이제 밥을 해먹어요. 근데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해먹냐면요. 이제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아궁이가 있습니다. 부뚜막에 들어가서 갈구락지로 이제 부직갱이라고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니까 그 말 제가 알잖아요. 부직갱이로 다 부직어내고 거기에 나무를 떼서 거기는 또 이제 함경도 쪽 석탄이 더 많이 나요. 나무를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볼을 절반쯤 떼다가 나무의 화력이 땡겼다 할 때 석탄을 막 퍼부어서 이 가마 4개를 다 끓여야 됩니다. 그걸 8살 때부터 제가 그런 밥을 했습니다. 밥만 합니까? 밥하고 국하고 집집마다 이제 지방에는 돼지를 한 마리씩 키우거든요. 그러면 돼지 모기도 삶아야 되고 닭이 있으면 닭 모기도 삶아야 되고 강아지 모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평양에 갔다가 지방에 내려올 때면 쓸쓸했어요. 아,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나는 지방에서 사니까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지방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 착하게 사는데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배급제도가 돌아갈 때 있습니다. 배급제도라는 게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뭐 나가서 내가 사장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가서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뭐 내가 롯데마트에 가든 장마당에 가든 시장에 가든 내가 필요한 생산품을 사서 내가 알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고급 간부들부터 말단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직장에 출근을 무조건 해야 되고 출근을 하면 배급표를 내줍니다. 그 배급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국가가 지정한 배급소에서 쌀도 흰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쌀 30%, 옥수수 70%에서 3대 7로 계산해서 줍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없을 때는 중국에서 들어온 밀이라든지 러시아에서 들어온 밀 같은 거, 그것도 통밀입니다. 통밀. 그런 걸 이제 배급으로 딱 주면 그걸 알아서 쪼개 먹던 채소 먹던 어떻게 먹던 한 달 동안 요거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질 좋은 뭐 신발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만든 그 국산 신발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내주고 작업복도 공장에서 내줘야 되고, 심지어 집에서 이제 충당하는 소금, 간장, 된장 이런 것까지도 식료품 상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갈 때 입는 교복까지도 국가에서 내주는 게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직자가 없는 거죠. 노숙자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파서 심지어 집에서 휴식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에 조직에 얽매여 있습니다. 북한은 8살부터 조직에 들어가는데 그 조직이라는 게 소년단 조직, 그리고 소년단 조직에서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산업총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이라고 해서 피어내는 넥타이는 딱 꽂고 김일성이 뼈치 달게 만들고 그 조직에 다 망라됩니다. 그 조직에서 또 18세가 지나면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원 조직을 벗어 당원 조직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직맹이라고 해서 직맹 조직, 협동농장원들은 농맹 조직. 조직의 거미줄처럼 엉켜놓고 그걸 중심으로 수직으로 피라미드처럼 쫙 올라간 게 조선노동당이고, 그 조선노동당 꼭대기에 김정일이 있고 김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법보다 김일성, 김정일이 말이 위에 있고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김정일이 한마디 말이면 그것이 곧 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헌법으로 개정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말하자면 독재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말꼭지를 뗄 때부터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며 살았고, 마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제가 있을 때는 김정일 시대였지요. 신인 것처럼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게 받들어 모셨다는 게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거기서 자란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세계의 어떤 나라의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어떤 정보라도 들으면 반당 반영용 종파 문자로 락인 찍혀 잡혀가고 이러기 때문에 꼼짝 달싹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이것이 최대 인간의 행복이고 이게 마침 다르구나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죠. 종교라는 걸 전혀 모르죠. 종교를 북한에서 가르쳐줄 때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압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왜 아편인가? 종교는 사람의 상위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다. 사람이 창조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발전하려는 걸 더 이제 저해시킨다.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너희는 우리 당, 조선노동당을 배반하는 배반자들이 된다. 그래서 일반 교화서단이 아니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치고 관리소라고 하는 수용소죠. 들어가면 뼈도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잡아가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죄를 짓고 평양에서 추방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잠깐 과거를 보면서 김정일이 70년대에 등국할 때 평양에서 요만한 잘못이라도 하는 놈들은 다 지방으로 싸그리 추방권이다 보니까 평양에는 알짜 핵심들만 200만 명, 400만 명, 그 정도만 이제 평양, 그리고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양 시민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자기는 자유롭게 가지만 지방에서 평양 한번 올라가려면 여행 중 빨간 줄 간 걸 그걸 보름 동안 기다려서 떼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서 뇌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렇게 지방 사람들하고 평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간격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뭐 태어난 게 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라난 거지요. 어려서 이제 자라날 때부터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거기에 그냥 뿌리 깊게 이제 학습하고 교육하던가 그냥 거기에 세뇌돼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삶의 최대 행복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살았는데 가끔씩 제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 한 번씩 한탄을 딱 하시는데 이 나라 정책이 틀려먹고 저 나쁜 새끼들이 역사를 왜곡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가 역사를 딱 배울 때 신라가 7세기 전에 백제 고구려를 먹어서 이제 통일했다 이 말을 배워 안 줍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정통성을 고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조선이라는 건 고구려의 정통을 지켜야 되는데 신라는 외세를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는 배워주는데 그걸 통일이라고 안 하고 첫 통일은 왕건의 통일을 우리나라 첫 이제 통일 역사를 이끈 건 왕건이라는 개성에는 송악산에는 왕건이라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배워졌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 역사가 다 거짓말하고 있어. 사실은 신라라는 나라가 통일을 했어. 좀 믿지 말라 이제 이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왜 그래요? 당신 뭐 어디서가 농땅 다 정치범이 가야 맞버가시요? 거기서 저희 어머님이 속상하니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술 드시면 저희 아빠가 한탄하는 소리가 한두 개를 어렸을 때 딱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거를 조금 감청을 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는데 또 어느 날 또 술 드시고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친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이셨는지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가정싸움을 막 하시는데 신분 싸우는 거예요. 신분 싸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속아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당원도 아닌데 저희 어머님을 꼬시기 위해서 자기가 조선노동 당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북한에서 살려면 신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인 줄 알고 그 남자랑 이제 사랑하겠다고 하고 같이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당원이 아니고 그냥 직맹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당신이 당원이 될 수 있냐. 당신의 아버지가 분홍이었다는데 분홍이라고 아세요? 분홍? 네? 분홍 아시는 분 아마 어르신들 알게요. 자, 우리 조선시대 때 지수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었죠? 분홍이 있었고 분홍 밑에 뭐 이제 뭐 중농도 있었고 서작인도 있었고 건홍도 있었고 김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인터넷 지금 다 나와요. 제가 뭐 길게 다 풀지는 않을게요. 그 중에서 지수 다음에 그 마름이라고 부르는 분홍은 지수 밑에서 같이 이제 땅도 같이 가지고 있고 소장농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빌려주고 얼마 나한테 바치고 얼마 너 먹어라 이게 이제 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분홍이라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딱 러시아를 등에 업고 나와서는 토지조사부터 다 해서 아시죠? 국가 땅 몽땅 다 지수 분홍들이 땅 몽땅 다 몰수해가지고 그 땅을 농민들의 처음에는 무상으로 쫙 주니까 김일성을 떠받들었어요. 막 김일성 만세까지 불렀어요. 그러다가 차츰적으로 장애인도 있고 구석에는 혼자서 농사 못 짓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협동농장이라는 걸 꾸려라 해서 몽땅 다 국가농장으로 만들어놓고 협동농장을 만들어놔서 몽땅 다 국가 걸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땅을 다 무상으로 이제 뺏어버린 거죠. 그 농민들을 시켜서 무식한 농민들을 시켜서 너희가 지수들을 쳐서 그 땅을 다 뺏어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땅을 국가가 마치 더 이제 자기네가 이제 경영을 해주듯이 이제 국가 걸로 예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공장, 기업서, 땅 모든 것은 개인 사유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국가 거거든요. 처음에 대한민국 가서 뭐 빌딩 막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저건 국가가 지었나? 막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저거는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 짓고 저거는 뭐 어디가 짓고 SK가 짓고 막 이러시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막 이렇게 다투는 소리를 듣다가 저희 어머님이 홧김에 너희 아버지니 엄마는 너희 이제 친할아버지 너희 아빠네 이제 너희 친할아버지는 야 분홍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때 배웠으니까 분홍? 엄마 우리 친할아버지 분홍이었어? 분홍이었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커서
아버지 평양에서 추방된 게 아빠가 잠깐 그 교통사고를 낸 거 가지고 추방된 게 아닌 것 같다. 맞아. 다 성분이 다 따라가는 거야. 신분이 따라가는 거야. 신분. 그 분홍이라는 그 딱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 이제 평양에서 다 추방된 거지. 그래서 저까지는 3대기 때문에 크게 미치지 않고 그래 너 열심히 하면 그래도 지방에서 살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루어지. 내가 북한에서는 열심히라는 말보다 부지런하다는 말을 해서 내가 부지런히 정말 힘 닿는 때까지 하면 너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니까. 저는 정말 네모나게 살았어요. 거짓 시각에. 직장에나 학교에도 눈바람이 치고 뭐 어째도 한 번도 학교에 이제 안 가는 일이 없고 그냥 학교에서 토끼 가정 내라 꼬마 모든 것이 다 무상교회라고 하는 대신에 말하자면 그런 사적인 내라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걸 다 이제 소화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평 불만 안 하고 나는 국가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학교에 이제 다니다가 음악 선생님이 저희 이제 교과서 읽는 발표를 보더니 너는 화술에 누구보다 이제 취미가 있는 것 같다. 한번 화술 쪽으로 좀 배워줘야 되겠다면서 저를 음악실에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음악 수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화술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 딱 졸업할 때 되면 북한에서는 대학교 가는 것도 추천서를 줍니다. 그래서 성분이 집 좋은 집 애들한테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여기로 말하면 연고대 같은 추천서를 이렇게 쫙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분이 안 좋은 거는 선생님들이 벌써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어느 전문대, 너는 어느 전문대 가서 시험 초과를 해서 추천서를 이렇게 다 주는데 저는 제일 낮은 대학을 탄강 쪽에 언송기계대학이라는 데지 전문학계죠. 추천서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차례지는 떡이라도 열심히 먹자. 이걸 가지고 내가 불평불만을 해서 뭐하냐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는 하도 가는 대학생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갔는데 합격되더라고요. 시험 뭐 별로 힘든 것도 없대. 다 합격되고 뭐 똘똘하게 보이지 합격됐어요. 제가 딱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북한에 딱 닥치더라고요. 고난의 행군이요. 북한에서 말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말하자면 뭐냐면요. 북한의 이 배급제가 무너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북한 당국에서는 미국과 그 주종 세력들이 우리 북한을 압살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봉쇄 정치가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봉쇄 정치가 하는 데다 북한은 바람이 많고 산이 많고 돌방이 적은 나라여서 농사를 지으면 이 한랭 전선이라는 이제 찬바람 기운을 많이 받아서 벼본 강냉이돈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남쪽은 원래 옛날부터 농사 짓는 이제 땅이었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이제 북한 쪽은 전기, 탄광, 뭐 이런 광물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잘 안 돼요. 거기다가 가뭄까지 겹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봉쇄까지 당하다 보니까 이 배급제도가 무너나 버렸어요. 배급표가 아빠가 이제 직장에서 판 배급표가 이만큼 쌓였는데 배급소에 가면 식량이 없기 때문에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권한의 행군이라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내가 딱 그때 대학을 가게 됐어요. 저희 아빠도 그때 이제 공장에서 저희 아버지가 기술자였어요. 탄광을 위해서 축전지를 만드는 그 축전지 안에 들어가는 용액, 알칼리나 유산이라는 그걸 이제 발효를 시키는 공정에서 일을 했는데 그걸 공정하는 과정에 가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10년, 20년을 일하시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기침을 자주 하셨는데 12살에 저희 아빠가 내가 딱 사회 나와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돌아가고 저희 이제 형제 이남이며 저희 어머님 그리고 내가 학교까지 가고 이러다가 오빠는 군대 나가고 마덕방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집안에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배급을 제대로 줄 때는 어머님이 뭐 배급소에 가서 배급표를 타오고 오빠가 배급표 받아면 배급표 타오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배급을 안 주니까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배급을 안 주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협동농장원들은 농사를 지으면 분배를 가게 주거든요. 근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기면 그 안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벗기면 송기라고 하거든요. 송기를 벗겨서 뭐 옥수수감에다 절구에다 치서 그 양재물기를 빼고 그걸 치고 또 치서 그걸로 뭐 떡도 해먹고 죽도 써먹고 들판에다가 미나리, 달래, 뭐 산에 가서 무슨 산나물, 버섯 별난 거 다 캐어 그걸로 그냥 정말 풀적으로 써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 그래도 무단결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붕괴된다고 해서 배고파도 배를 움켜쥐고 직장에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빽빽 말라서 직장에 막 나와요. 그러면 직장에 나왔을 때 말을 딱 시켜보면 그 사람이 이빨을 보면 그 사람이 오늘 뭘 먹고 나왔는지 딱 티가 납니다.
이빨이 새까만 사람은 도토리를 먹고 나온 사람이고, 도토리를 그냥 삶아서 순물을 그냥 우려서 그냥 그 도토리를 소금에다 해서 범벅에서 먹고 나온 사람이고, 이빨이 파란 사람은 풀만 먹고 나온 사람이고, 죽을 먹던 밥을 먹은 사람은 이빨이 그래도 노랗든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8살, 19살, 20살, 21살, 이때는 한창 18살부터 북한에서는 이제 국민이 되는데, 그 이제 초녀 시절이에요. 초녀 때잖아요. 18살, 19살 때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면 웃지하는 거예요. 웃으면 이빨이 보이니까. 이빨 보면 나의 뭐 프라이버시가 나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시키면 입을 딱 막고 이렇게 말을 하고, 딱 보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술이나 먹고 다닌다는 애들은 그나마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다든지 아니면 째포라든지, 째포라는 게 일본에서 70년대 망경봉호 타고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북한에 이제 김일성의 그 해외 작전에서 이제 망경봉 넘어와서 일본에다 편지 써서 뭐 돈 좀 오면 그걸 뭐 식량 사서 먹고, 아니면 협동농장에 다녀서 뭐 농사 짓는 집들, 정말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을 저도 처음 당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잡곡밥은 먹어봤거든요. 통방에 주면 그걸 이제 쌀처럼 만들어서 한국밥이라고 해서 노란 밥은 먹어보고, 뭐 밀로 뭐 밀가루를 이렇게 쪄서 밀빵도 먹어보고, 뭐 옥수수빵도 먹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풀을 쑥떡이라고 하면 쑥이 20% 들어가요. 그게 쑥떡이지. 쑥이 90% 들어가고 쌀가루가 10% 들어가고, 그게 쑥떡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막 풀죽 써먹고, 그리고 애들이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키가 안 자라고 시장이라고 하는 장마당에 나가면 그냥 이사 노래 부르던 그런 애들보다 더 작은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나와서 그냥 막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과 막 독쳐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남자애들은 막 독쳐가고, 여자애들은 이렇게 다가가서 좀 주세요 해서 어른들이 국수 한 그릇 사먹고, 국수 국물 남으면 그걸 이렇게 쭉 받아서 먹고, 그게 바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제 저는 그때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가축을 하셨는데 돼지를 이제 크게 키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돼지를 협동농장에서는 그 돼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제 농사를 지려면 분소마다 이제 돼지를 한 마리씩 잡아서 지원자들에게도 먹이고 뭐 하다못해 그런 걸 해야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를 한 마리씩 가져가고 사가거든요. 사갈 때 이제 서로 이제 이 돼지를 가져가고 가을에 뭐 벼를 200kg 주겠습니다. 쌀을 뭐 옥수수를 300kg 주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해서 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무상으로 그냥 무료로 먼저 돼지를 외상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자루를 3개 가지고 가지고 협동농장에가 지켜요. 나 분배 줄 때면 자 내가 돼지를 줬으니까 돼지 값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지키지 않으면 또 주지도 않아요. 외상으로 먹은 거는 내일 보자면 또 잘 주지도 않아요. 지켜서고 있다가 분배 줄 때 가서 깡 자르고 받아서 미약가에다 끌어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난행군식에 저희 어머님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대학에 가서 한참 그 기계대학인가 그걸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배고파서 저런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딱 놓으면 여자애들끼리 침대 3개 이렇게 딱 하나 1층, 2층, 3층, 4층 4명이 이제 한 호실에 딱 들어있는데 배고프니까 먹는, 여자들이 원래 있는 얘기를 잘하는데 배고프니까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부에다가 막 끓이면서 거기다 간장 딱 넣어서 먹었으면 정말 잠이 올 것 같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내일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집에 갔다 오라. 집 가까운 애들한테 집에 갔다 오라 해서 너 출석부를 내가 사인해 주겠다고 애들끼리 짜요. 그럼 한 명이 집에 갔다 오면 옥수수를 이만큼 닦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4명이서 그 옥수수 막 먹어요. 먹고 또 물 땡겨서 물 쫙 먹고 다음엔 또 내가 집에 갔다 와야 돼요. 4명이서 골고루 이제 그 간식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옥수수 가루떡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물 딱 넣고 소금 넣으면 떡이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가져다가 미식가루를 가져다가 이제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생활을 이제 3년 동안 이 전문학교를 다니려면 우리 집이 바닥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저는 도중에서 이제 주퇴하고 이제 왔는데 제 명단이 탄강이라는 곳에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탄강밖에 없거든요. 5,000명이 그 제대군인들을 무리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제대군인 5,000명이 있는 탄강, 수직객 400m인데 이 탄강을 위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줄종지 공장이 존재하고 뭐 건설 직장이 존재하고 공무 직장이 존재하고 기계 직장이 존재하고 그 모든 그 거기는 노동자 군이다 보니까 그 탐방을 위한 거예요. 석탄은 진짜 좋은 게 나오는데
400m 이제 수십 개만에 쫙 내려가고 거기에 이제 제명단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러던과장이라는 사람이 딱 저를 데리러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 송지영 씨는 대학교에서 이제 딱 이제 그 중도하고 왔으니까 우리 이제 탄광에 이제 다녀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면 무달 결근을 해서 교화소로 보내버리겠다. 딱 이제 저한테 오퍼를 주더라고요. 배국을 안 줘도 직장에 안 나오면 저는 반대하면 이 국가를 반대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딱 출근을 하고 먼저 탄광을 저희한테 이제 실습을 딱 시켜요. 400m 수직 개는 딱 여기로 말하면 엘리베이터지요. 엘리베이터인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가는 탄광에는 엘리베이터는 앞디디디가 푹 뚫려는 엘리베이터 추락한지는 그런 엘리베이터 물 뚝뚝 떨어지는데 400m 쫙 들어가 탄광이라는 데 제가 그래서 구경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정치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나 이 탄광이라는 곳에서 나는 빨리 이제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해방되는 길은 여자는 시집가는 길,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뇌물을 줘서 어떻게 고주를 떼서 다른 데를 옮겨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여자는 한 번 날 수 있어요. 결혼하면 되거든요. 앞쪽에 있는 다른 게 있는 쪽으로. 근데 마침 그 직속의 선동부 책임자는 사람이 저를 딱 찾아왔더라고요. 야, 너 학교 때 화실을 좀 했다면서 우리 선전대 들어오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탄광이 안 들어가도 되고 선전대는 여기다 완장 딱 끼고 사람들 앞에 딱 나서가지고 선동하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세뇌 교육시키는 말하자면 김정일이 나팔수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막말하면 널 뭐라 매니저라고 우리한테 부르고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부르는 거는 저희한테 너희는 당의 나팔수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잡고 밑에 이제 나팔수를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딱 나와서 경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5,000명이 쫙 출근을 할 때 정문에 딱 서서 당의 골을 높이 받들고 오늘도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현장에 출근하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석탄을 하면서 이제 쫙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나팔수들이 나팔 쫙 불고 그게 이제 저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탁이 돼서 제가 그 기업소의 1급 방송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원이 되면 나팔수들이 들고 안 다니고 제가 혼자 단독방에 이렇게 앉아서 그 당의 선전 정책을 쫙 해설해주고 선전하고 오늘 해야 될 가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하면서 이제 쫙 하고 이제 저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직속 상관은 선전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거기까지 이제 올라온 게 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군사법무를 하던 저희 오빠가 해방불명이 됐거든요. 강원도 기마에서 계시던 분이. 그 오빠가 이제 군사법무를 하고 제대되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니까 제대돼서 이제 와서 잠깐 저희 집에 한 2개월인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두마가 한번 와서 이제 혼자서 지도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죠. 몽골을 거쳐서. 그래서 그 저희 오빠가 2000년도에 이제 2000년도 7월 25일 날인가 저희 집에 어떤 브로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저희 근데 이제 너희 오빠가 이제 그래서 우리 오빠가 한만 불면 되는데 죽은지 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번 전화를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거든요. 저희 오빠는 한 2년, 3년째 연락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전화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전화가 아니고 중국 전화기인데 국경연설이니까 중국 기지국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 너희 오빠가 중국에 있는데 한번 전화를 해봐라 해서 그 전화를 딱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저희 오빠 목소리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빠랑 오빠가 맞냐 아니고 맞다는 거죠. 그리고 오빠 우리 어렸을 때 뭐 했지 않나? 우리 같이 물고기 잡으러 들판에 나가서 붕어랑 막 잡던 생각 안 나? 너 물통 들고 다녔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오빠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때 브로커가 저희한테 500달러를 이제 오빠가 보내줬다면서 이제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활이 조금 이제 나아졌습니다. 오빠 덕분에 이제 그게 12월 25일이었습니다. 12월 24일은 김정일의 엄마 김정숙의 생일이라서 저희가 이제 공연하고 행사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고 바빴어요. 모든 그 소개 다 하고 행사하고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녁에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그 일이 딱 있었는데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은 떨리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집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가 너희 거기서 결혼도 하지 말고 이왕이면
여기 대한민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중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오빠 저번에는 남조선에 있다더니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어? 내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이 남조선이고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오빠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떨렸거든요. 그때 그리고 죄를 지은 느낌, 갑자기 제가 죄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 보고 당에 충성하라고 그러고 선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오빠는 반답반응 좌파군자는 남조선에 가 있구나. 이걸 한 순간부터 저는 막 정체성의 혼란이 막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고난의 행군이다 보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좀 도와줘서 북한이랑 그래도 신양이 조금 그때는 2000년대부터 조금 풀렸거든요. 배급이라는 걸 막 석 달에 한 번씩 뭐 15kg, 10kg 이렇게 주긴 줬어요. 풀렸는데도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 헤어고 그리고 막 죽어가는 영양 이미 몇 년 동안 먹고 못 먹고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두 명, 서너 명 없어지는 거는 보통 일도 아니었어요. 저희 주변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두만강이 가깝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누구 행방불명 됐다 하면 당위원회에서 벌써 조사가 딱 들어갑니다. 누구누구 행방불명 됐으니까 이 사람 분명 중국에 넘어가지 않으면 남조선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딱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아침에 딱 그 명단을 이렇게 딱 보거든요. 딱 보면 아 오늘도 이제 우리 군국에서 몇 명의 행방불명되고 사라졌구나. 대한민국 오니까 여기다 있더라고요. 우리 고장에서 없어진 사람들. 그때가 고난의 행군, 그때가 한참 고난의 행군, 2행군, 1행군 이렇게 넘어갈 때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오빠가 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올 생각을 못했어요. 고지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 우리한테 좀 전화하지 말라고. 저번에 보내준 그거면 우리 고맙게 잘 살고 오빠도 거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하고 좀 연락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우리 온 가족이 다 정치권에 가면 어쩌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얘기를 하고 저희 오빠는 저는 아무래도 얘는 뭔가 안 할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제 동생하고도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여자 동생. 근데 저희 여자 동생은 저희 오빠하고 사귈 때부터 잘할 때부터 사이가 되게 좋았고 대화가 통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한테 저희 엄마랑 해서 같이 두만강 가서 자기 얼굴 보러 두만강까지만 나오라 어느 날.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해포도 좀 나누고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뭐 자기 지금 병 걸렸는데 당장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 보는 게 소원이라니까 내 동생이 나한테는 말 안 하고 우리 엄마한테 싹 말하는 거예요. 엄마 어느 날 어디까지 두만강 주변에 가면 오빠를 볼 수 있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아들이라고 하니까 만사다 제쳐놓고 제 동생하고 같이 두만강가에 가서 오빠를 본 거예요. 그 군대들한테 예물 다 주고. 보고 넘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오빠가 못 넘어가게 하고 구경시켜준다고 베이징 그 중국 남령이라는 곳까지 데리고 가고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까지 다 넘게 이제 그 교회 그 선을 통해서 비행 렌즈에 같이 선을 그쪽에다 넘게 했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되려고 했는지 안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이 그 둘이 하나 교회 천기현이라는 목사님이 그 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돈을 이미 다 지불한 선은 앞차 8대였고요. 그 뒤에 차는 돈을 지불을 안 했는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좀 더 이방 초소를 통과시키는 거 8명만 통과시키면 8명 통과시키는 거나 뭐 16명 통과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미 도초서 예물을 다 줬는데 2대를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저희 동생하고 어머님은 발을 씻다 보니까 첫 번째 차에 타야 되는데 두 번째 차에 탔다고 해요. 첫 번째 차에 자리 다 타다 보니까. 근데 그 베트남인가 어느 국경에서 롱고방이라고 하는 그 차 앞에 차는 통과를 시켰는데 이 차는 돈을 더 내라면서 통과를 안 시켰다고 해요. 어머니 말, 동생 말이죠.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어머님은 미리 여기서 우리 오빠가 다 손을 놔서 돈을 다 미리 다 준 손이었고 브로커를 통해서. 근데 이 차는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다 안 내는데 여기서 돈을 더 내라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빨리 이 차까지 돈을 다 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돈을 요만큼 주고 2차를 통과시키려고 하다 한 차는 통과되는데 이 차가 통과 안 되는데 그쪽에 어머님하고 동생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잡혔어요. 잡혀서 거기서 소리 다 쏘고 북한 쪽으로 북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하고 어머님이 북송돼서 경찰서 여기
여기로 말하면 보위부, 국정원이죠. 국정원 보위부 감방에 한 40일 동안 갇혀서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저한테 아마 그 난간을 주려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보위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동생하고 엄마가 지금 보위부 감방에 있다. 너한테도 그렇게 연락이 왔냐? 나는 모르는 있다. 나한테는 정말 안 알렸으니까. 한 가족에게도 저한테는 안 말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제가 딱 면회를 갔더니 보위부에 간 그 국정원 감옥이라고 하죠.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이에요. 북한도 국정원하고 이제 그 일반 경찰서가 이게 다르거든요.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죄를, 이것도 그냥 경제범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배반하려고 지금 남조선의 바다가 걸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먹을 걸 구하려고 중국에 그냥 나왔다가 북송된 사람들하고 대한민국을 목표로 해서 오다가 그런 베트남이나 그런 국경에서 걸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기 위한 서류를 이것들이 지금 만들으라고 보위부에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야, 엄마하고 동생을, 생때 같은 엄마하고 동생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게 됐구나 하고 정말 많이 울고, 여기 대한민국에는 저희 둘째 오빠 지금 전화 통화를 많이 이렇게 막 다투기도 정말 많이 다투고 왜 나한테 이런 막 힘든 일이 자꾸 이렇게 겹치는가 하고 막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동생을 잃게 됐구나. 정말 귀신이라도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정말 놀랐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저희가 살 때 그 하나님이라는 게 저희 동네에 지하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지하교회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일요일마다 어떤 할머니들을 몇 명씩 모아놓고 떡 치워먹고 박수치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수령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거기 누가 한 명이 가서 수파일지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 8명에다가 그 할머니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던 구강과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 그 선생님은 와서 그냥 할머니가 가끔씩 쇼크 먹으면 칸파 같은 거 주사 놔주고 이랬는데 그 선생님까지 그 예수쟁이,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제 쇠뇌됐다고 해가지고 다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반당, 반유명, 종파, 분자다 해가지고 밧줄로 쫙 한 줄로 서서 이제 묶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했어요. 야, 저 할머니가 60대 넘었는데 저런 할머니가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간첩이었구나. 그때는 그냥 간첩이라도 간첩인 줄 알았죠. 근데 그 할머니를 봤을 때 지금 봐서 어디 간첩일까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항상 얼굴에 화가 없어요. 그런 할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할머니가 지하교회인 거예요. 그 할머니 딸이 있고 그 딸한테는 또 손녀도 있었는데 그냥 남편하고 깡제로 이혼시키고 그 할머니 딸 그다음 할머니와 같이 기도드리던 그 8명에다가 그 치료해주던 의사 선생님까지 다 잡아갔거든요. 싸구리. 그러면서 그 할머니한테서 나온 게 성경책이 나왔어요. 각자 주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하나님도 그 할머니는 그 자기를 간판하지는 무사한데 너는 이따가 좋은 나라로 갈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까.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가서 고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죄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저는 정말 뭐 있으면 막 붙들고 싶고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막 숨고 싶고 막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저주의 눈길을 보내겠고 막 알죠? 막 북한이 막 혁명적인데 막 보조돼가지고 일반 사람들 막 죄인이라고 몰아치고 다 같이 막 죄인을 몰아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고 막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못 살겠다. 나는 빨리 여기서 시집가서 다른 데를 뜨든지 엄마하고 동생이 어떻게 되면 빨리 여기서 이 고장에서 내가 떠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하고 있고 막 정말 뭐 귀신이라도 있으면 날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럴 때 저희 오빠랑 다시 통화했는데 저희 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내가 돈을 한 300만 원을 더 보내줄 테니까 그 보이게 직접 연계해가지고 엄마하고 동생을 찾아라. 저희는 누구한테 뇌물을 줘야 저희 엄마하고 동생을 찾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국가 보위부이기 때문에 뇌물을 줘도 찾는 게 아닌데 저희는 그 거래꾼한테 속아가지고 돈도 이제 오빠가 보내준 300만 원 다 떼었어요. 돈도 다 떼면서 엄마하고 동생 나올지도 못하고 이제는 내일 모레면 너네 엄마하고 동생은 다 이제 정치원으로 간다고 이제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야, 이제 살 때 같은 엄마를 잃게 됐구나 해서 정말 막 이제 엄마만 거기 잡혀가면 우리 오빠가 이제 결단 내겠다, 이제 끝내겠다고 이제 막 그때 막 그랬거든요. 오빠 때문에 이제 엄마하고 동생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제 그때 나한테 막 그런 고난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2002년도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일이 사이가 좋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누가 도와준지 모르겠는데
그 큰오빠 친구가 경찰서에 있는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알려주기를, 야, 이번에 김정일 장군님께서 광폭 정치를 펴면서 첫 번째 중국에 들어갔다 잡혀나온 사람은 남조선을 뛰려고 했던 사람은 중국에 뛰던 사람은 다 용서해 주라고 했다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엄마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동생은 뛸 생각을 안 했는데 남조선에 있는 둘째 오빠가 꺼두겨가지고 두만강을 넘게 됐고, 자기도 몰랐는데 잡힌 거 보니까 베트남이더라. 이렇게 된 걸로 다 되다 보니까 주동이 아니고 피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동생이 그 다음날 나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내일 모레까지 간다고 했는데 내일 데리러 오라고 해서, 데리러 오는데 뭐 그냥 가면 되지 않나, 수레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너무 고난을 받다 보니까 걸어서 들어갔었는데 걸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서 어머님을 가방에 깔고 거기다 눕히고, 동생은 이제 저희 맏오빠가 가서 자전거 뒤에다 태워가지고 한 4km 되는데 저희 집까지 계속 끌고 왔거든요. 어머님 집에다 눕혀놓으니까 그냥 뼈에다 가지만 남았어요. 그냥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잠 안 재고 계속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하면서, 거기다가 감옥 안은 더 하잖아요. 옥수수를 막 11씩 해서 이렇게 그냥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는 데다가 그 고난을 그렇게 40일 동안, 그렇다고 막 고문은 또 안 했는데, 여자니까 고문을 하는데 남자는 또 때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동생이 그렇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아, 다행이다.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영양보충 시키면 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이 풀리겠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한 2달이 딱 지나고 3달 되니까 그 다시 김포도 남조선하고 관계가 풀렸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동생을, 어머님은 나이 드셨으니까 가만 놔둔데 동생은 젊었기 때문에 교화서를 대신에 이제 1년 동안 보내서 혁명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저서를 작성하니까 안정부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제 동생이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자기는 처녀, 그때 22살밖에 안 된 처녀잖아요. 교화서에 처녀가 간다는 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오빠 때문에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그 대한민국 반려당 사표지에서 나왔는데, 뭐 요만한 건 남이가 한 번도 도적질해보는 역사도 없고 이랬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죄를 안고 감옥에 간다니까 제 동생이 그 나약한 마음에 살겠으니까 막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 동생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오빠랑 남자친구랑 뛰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 동생이 언니가 가면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어떻게 붙잡을 곳이 없는데.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내가 중국을 거쳐서 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그때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 잡혔을 때 원래 교회를 다녔거든요. 남설문예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 어머니와 동생 잡을 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너희 오는 것도 우리가 기도로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달렸는데 왜 기도라는 말을 자꾸 하냐. 너무 지금 속상하고, 우리는 지금 막 1시간이 막 급하고 막 1시간이 너무너무 초조한데요. 이제 하나님이 다 예배해가지고 우리 무사히 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긴 뭘 걱정하지 말아라. 두만강 넘을 때부터 물 안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요. 군대들이 물론 저희를 넘겨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영장에서 막 수영할 때는 그나마 뭐 개구리 헤엄이든 꼬리 헤엄이든 막 하는데, 이 두만강은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밑으로 돌멩이가 다 굴러가거든요. 제 동생은 아예 수영을 못하고요. 저는 뭐 앞에서 막 이렇게 그래도 수영을 하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물이 이렇게 물살이 세니까. 그리고 내가 직선을 건너겠다고 해도 이렇게 건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이 군대가 팬티바람에 딱 물 안에 뛰어들어가서 저희한테 이제 구명대 하나씩 주거든요. 그 구명대에다 끈을 딱 달아서 자기 입에다 물어요. 그러면 자기가 막 어느 정도 헤엄치가다가 그 끈을 딱 잡아당기면 저희가 앞으로 슉 나가요. 그렇게 해서 다 넘겨주고 그 자리에서 브로커들이 돈을 딱 이민표를 이제 그때는 쌌어요. 이민표로 400원인가 500원밖에 안 줬어요. 동생하고 저 두만강 넘고 이민표를 1000원 줬거든요. 한국 돈으로 20만원 정도예요. 그때는 이렇게 넘어서 거기서 이제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다가 또 조율을 받아서 베이징까지 이제 옮겨줍니다. 브로커가 다 달라요. 그 과정마다 다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여기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저희 데려오는 거 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저희를 돈 주고 지금 데려오는 판인 거죠. 그래서 베이징까지 딱 갔는데 거기서 손이 딱 막힌 거예요. 너무 탈북자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이 선은 다 막혀버렸고 몽골 선이 하나 남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은 영사관을 뛰어넘어서 오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용사관이라는 게 단장이 이렇게 높은데 아무리 사다리를 쳐준다고 해도 군대들이 와서 이제 그 경비서는 그 중국 경찰들이 이제 저희를 다리까람이라도 이렇게 잡으면 저희는 거기서 체포되면 또 북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관은 뛰어들 생각을 전혀 못하고 우리는 힘들어도 총에 맞아 죽더라도 몽골 선으로 택하겠다 했어요. 그게 행복한 선인지 죽을 선인지 몰라요. 그냥 그 브로커가 그럼 너네 몽골 선을 간다. 근데 대신에 얼어 죽을 각오는 해라. 굶어줄 각오도 해라. 뭐 이러고 저희한테 막 엄포를 넣더라고요. 지금 생각 웃으는데 그때는 웃음도 안 나왔어요. 그냥 밥이 먹고 나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미치게 가지고 신경을 자꾸 쓰고 언제 잡힐지 모르고 막 추격당하는 느낌? 그런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몽골까지 또 막 들어가는데 탈북자 한 20명이 모이더라고요. 이 브로커도 우리 둘만 데리고 가면 자기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모아내서 탈북자 20명을 모았어요. 할머니 6살짜리에 뭐 남자 여자 해가지고 북한 평안도 무슨 항해도 무슨 한경도 항해남도 뭐 하몽 별난 데서 온 탈북자들 어학지자들 다 모아놓고 저희 동생하고 저까지 이제 20명이 그 알렌까지 가는 주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차표도 탁탁탁 나눠져요. 알아서 정점에서 내리라고 해요. 이건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차표만 딱딱 나눠주면서 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저하고 기차에 딱 멍청하게 딱 탔는데 이건 중국말도 모르지 그냥 아무 데나 앉았어요. 앉고 보니까 그게 내몽골로 가는 차다 보니까 제 동생하고 제가 얼굴이 제일 하얗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피부가 좀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제가 얼굴이 제일 하얗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간질감질한데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중국에 한 4년인가 5년 계셨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언니 저희랑 좀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중국말 진짜 몰라서 그런다. 근데 그분도 탈북자거든요. 안 된다. 경찰한테 걸리면 너 중국말 못하는데 나까지 잡힐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날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살고 너는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가 너무 야속하고 미운데도.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따라가고 한참 가는데 차폐분들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막 떨린다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곤두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내 동생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막 속으로 막 이 길을 빨리 넘기게 해달라고 막 속으로 쫑쫑 하면서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어떤 애 표가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표라는 말을 제가 명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표를 2개 다 제가 지금 딱 냈어요. 네. 모던에 딱 직더니 그냥 더 주더라고요. 그리고 딱 지나가면서 다시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 감고 또 차차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살았다. 또 차표분을 하면 어쩔까 하는데 차표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점까지 오니까 20명이 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 저를 이제 외면했던 그 아줌마도 무사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또 그날 저녁에 10시부터 국경을 넘는다는 거예요. 넘다가 군대들이 그 중국 공안들이 차가 달려와서 총을 쏘더라도 죽는 놈은 죽고 뛰는 놈은 그냥 뛰라는 거예요. 브로커가. 그러니까 하나 총에 맞는다고 해서 5명 다 잡히니까 한 사람은 죽더라도 다 뛰어라. 그리고 저는 동생하고 제가 오잖아요. 동생이 총에 맞던가 잡혀도 나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잡혀도 동생 보고 도망가라.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저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제 동생은 달리기를 못해요. 형도 못 쳐요. 운동 부족이에요. 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동생이 잡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살겠다 혼자 도망가는가 했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그 노예 오빠도 말했다. 둘 다 잡히면 돈으로 둘 다 구원하기도 힘들고 너네 둘 다 잡혀나가면 말 맞추기도 힘들어서 둘 다 위험해지니까 한 명이 잡혀야 한 명을 구출하는 거 상식 맞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두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그랬어요. 야 지금 브로커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내가 안 잡혀도 너가 잡혀도 나보고 도망가라고 하는데 너 안 잡히겠으면 열심히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밤에 10시 반부터 저희는 그냥 그 운동복 입고 다 벗어놓고 그냥 반팔 8월 10일이었거든요. 그때가 2004년 운동 바지 입고 그 배낭에다 수건 딱 하나만 입고 운동화 끈 딱 조이고 그냥 그 딱 달렸어요. 그냥 몽골하고 내몽골하고 그 몽골 국경을 달리다가 그냥 한 번씩 엎드렸다면 무슨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딱 엎드렸다가 또 일어나서 딱 달리고 해서 달렸는데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초소가 이렇게 철조망치 그런 게 나타나죠. 그거 중국하고 몽골하고 철조망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넘고 나니까 두 번째 딱 달리면 또 철조망이 달릴 때에 우영군으로 이제 북한에 가셨던
70대 할머니 돌아가시고 대한민국 묻히고 싶어서 손자하고 아들하고 탈북해서 돌아가셨고요. 6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딸하고 엄마는 둘이 손잡고 얼마나 잘 다루는지 그 6살짜리는 징얼거리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엄마가 조용하라면 조용하고 엎드리라면 가만히 엎드려 있고 그 모래무지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저는 그러다가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내 동생이 안 보이는 거야 앞에. 야, 내 동생 떨어졌구나. 나도 막 달리다 보니까 내 동생을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손자가 오는 그 폐하고 그 2명이 있고 다 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야, 떨어졌구나. 큰일 났네 하고서 이렇게 보고 앞을 딱 봤는데 내 동생이 제일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야, 저건 혼자 살겠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보니까 이제 제일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원래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서 철조망 3개를 다 넘고 거기서 브로커하고 이제 바이바이를 했습니다.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임무 주기는 몽골 군대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라. 그 연락하는 길이 호복판에 가만히 서 있으면 몽골 군대가 와서 저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내리고 새벽 2시 반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빨리 넘은 거예요. 10시 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넘었는데 비가 오는데 호흡을판이 새벽 7시까지 서 있어 가요. 넘을 때는 더워서 다 반팔 입고 넘었는데 너무 추워서 이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막 새파랗게 얼고요. 정말 저는 막 그때 북대기라도 있으면 뒤집어 쓰고 싶고 야, 도로 막 가고 싶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추워서 정말 7시까지, 7시 반까지 그렇게 교대했거든요. 정말 조금만 있으면 막 저체온증으로 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온몸이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말 타고 집도 차 타고 저쪽에서 몽골 군대들이 이따만하게 생긴 군대들이 총 메고 막 달려와서 저희를 막 생포하고 잡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코리아? 너시 코리아? 막 이러면서 김정일? 막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바디를 입고 있으면서 말 다 나가면서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왔다. 러시아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누가 떠있잖아. 인원수를 막 세더니 20명이라던데 저희를 남자들은 한 줄로 쭉 묶어서 들고 여자들은 말에 태워가지고 쳐서까지 들고 가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유치원하고 통해서 대한민국에 한 달 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한 1개월 반을 조사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또 하나원이라는 데서 대한민국 사회생활을 한 3개월 학습시킵니다. 지하철 탈 때는 뭐 이렇게 타고 카드로 타고 은행에서 돈 뽑을 때는 이렇게 뽑고 뭐 이런 걸 다 배워줍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저는 브로커를 통해서 아주 빨리 온 거죠. 빨리 속전속결로. 근데 기사를 해보니까 5개월이 걸렸고요. 집에서 떠나서 대한민국에 와서 집까지 딱 가는 데까지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5개월이 걸렸고요. 또 교육받고 조사받고 이러는데 또 4개월인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떠났는데 대한민국 생활은 2005년도 1월부터 이제 시작했죠. 나와서 집도 이제 집 딱 받고 이제 뭐 16평짜리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임대해주는 거 거기 딱 이제 들어가서 뭐 동사람들이 와서 청소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요. 영락교에서 뭐 이런 쟁개비하고 이불 같은 거 하나씩 주고 그리고 알아서 이제 자력경성으로 정착금은 석 달에 한 번씩 꺾어서 주는 거고 나올 때는 이제 저희한테 현금을 200만 원을 딱 줍니다. 그래서 동생 100만 원, 저 200만 원, 이제 300만 원 가지고 나오고 나와서 100만 원어치 컴퓨터 딱 사고 그리고 50만 원 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둘이서 옷을 사입고 그리고 나머지 뭐 관리비 내고 뭐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100만 원 가서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옵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친구 너는 뭐 했냐? 나오자마자 브로커한테 돈 다 떼어가지고 일전도 없다는 거니까 걔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로 당신한테 500만 원을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걸로 오는 애들인 거예요. 저는 오빠가 있어서 미리 돈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오지 않지. 돈이 없어가지고 걔는 식당에 알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발 가시러 나가는데 사발 부시러 왔다고 했더니 사발을 다 까부신 나게에서 쫓아오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응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식당에 딱 나갔습니다. 식당에 나갔는데 그것도 낮에는 안 되고 밤에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나가고 낮에는 펜시코아라는 문방구에 갔거든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막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사장님이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펜시코아, 스탬플러, 스탬프, 걸판지 이런 말을 모른다고 너무 한국 생활을 너무 모른다고 저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일한 그 시간당 4,000원짜리 돈을 딱 주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쫓겼습니다. 이제 쫓겨가지고 이제 울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선전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설 자리가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쳤거든요. 그리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 아는가 하고 막 이랬어. 화살이 났어. 저희가 너 너무 심심해서 그런 것 같다. 교회에 나와라. 너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해줬는지 모른다. 너 교회 나가서 뭐 하는 거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밥 주냐 떡 주냐 지금 돈 벌어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한국 생활이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북한에서는 조직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 조직 생활이 너무 싫었거든요. 간섭하고 너 뭐하냐? 왜 출근을 안 했냐? 왜 오늘 생활총화에 안 참가했냐? 막 이러는데 아니 대한민국 가만히 누가 찾아간 사람 없어요. 어쩌다 지나가다가 불교인지 띵동하고 불교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문 안 닫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띵동하고 찾아오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만 찾아오네 이랬는데 할 수 없이 교회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막 나오라 하려고 교회에 나간 거예요. 교회 남설교회 처음 등장하고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홍성일 목사님이시라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예수님 그 말씀을 던져놨는데 원수가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들이대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뭐 안겨 안 하더라고요. 아니 왼밤을 때리면 같이 왼밤을 때려줘야지 왜 왼밤을 때리냐. 막 그것도 의문이 되고 또 지나가는 그 사마리아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죠. 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엄청 착한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도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지. 나도 북한에서 꼬제비한테 빵도 주고 국수도 사줬다고. 아니 내가 사마리아 사람보다 나도 더 착한 사람이라고 속을 그랬거든요. 그 반항하는 그런 심리를 막 가졌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째 안 나가려니 목사님이 또 막 전화 오세요. 뭐 하는가 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일요일인데 어디 알바라도 찾아갈래 안 나가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지영씨 내가 교통비를 줄 테니 나오겠는가 봐. 그래서 예? 목사님? 그럼 나가지 마. 그래서 교통비 주겠다는 바람에 효 약하고 교회 나갔거든요. 목사님이 한 달에 15만원씩 교통비를 줄게. 지역만 교회 꼭 나오라. 그 꽃돼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통일선교 그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굴 보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내 마음속에 들을지 안 들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갔는데 남설교 우리교회 통일선교교회 또 곽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장로님께서 너희 어떻게 생활이냐. 목사님 장로님 일주일 동안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컴퓨터관 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이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희 지금 많이 힘들지?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남들은 삼겹살도 사먹는다는데 저희는 대한민국이 많은데 삼겹살도 한 번도 못 사먹었어요. 그랬더니 샤브샤브를 사주신다는 거예요. 점심에 교회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나가서 정말 그럼 또 교회 올 적마다 다음에는 삼겹살 사주고 다음에는 샤브샤브도 사주고 다음에 소고기도 사줄게. 거기에 꼬셔가지고 일주일마다 책가방 딱 예수님의 성경책 가지고 꼭 빠짐없이 교회 나갔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2년째부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막 듣는데 언젠가 마음이 확 열리면서 반항심이 다 사라지고 내가 왜 한국에 갔지? 이 생각을 다시 막 돌아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지? 남들처럼 두만강을 넘어서 얼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아니고 풀죽을 막 먹다가 온 사람도 아니고 옥수수밥이라도 그나마 먹었고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고 있다고 다 성인될 때까지 저희를 뒷바라지에서 키워주신 분들인데 누구처럼 어려서부터 꽃집을 자란 것 때문에 내가 왜 한국에 왔지? 막 그게 정체성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얘기를 물어보면 제가 사투리를 하니까 북한에서 오셨냐 하면서 막 북한에 대해서 여쭤보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을 받다가 나중에는 원숭이 보듯이 보고 호기심으로 잠깐씩 관심 가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려진 날에는 핵 돌아서는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과 나는 분명히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도 나갈 수 있는 여권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탈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들이 날 외면할 때면 나는 왠지 막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도로 북한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막 가끔씩 막 안겨. 막 힘들고 그때 막 정체성이 혼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조금 마음이 열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창세기를 읽게 됐습니다. 창세기. 성경책을 그렇게 읽으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잘 읽지 않았거든요. 읽어봐요. 거기서 거기고 다 그냥 잘하고 남한테 잘하라는 소리고 남한테 그냥 한 대 얼굴 맞아도 두 대 둘이 되라는 소리고 그냥 그건데 뭐 읽어봐야 거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드니까 창세기를 읽었어요. 창세기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3번, 4번 읽었습니다. 더 나가지도 않고 전진도 않고 그러다가 창세기에서 제가 45장 5절 말씀을 딱 보면서 요셉이도 애굽에 가려고 간 게 아니고 형들이 질투를 해서 팔아먹었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도 대한민국에 오려고 내가 언제부터 뭐 머리를 쓰고 누구처럼 지도를 보면서 연구한 사람이라고 어느 순간 내가 대한민국에 오려고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정체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온 건 분명히 나한테 목적이 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냐.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날도 강건하게 하려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바에서 잘렸을 때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미웠거든요. 펜시과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저를 자르고 내면서 저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당신 잘났다. 부르주아지 자본주의 나라에서 잘 살아라. 내가 이제 3년 후에 당신보다 더 멋지게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북한에서 러시아를 배웠거든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탈북자들에게 무상으로 이제 봉사하면서 가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1년 반 동안 빡세게 했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영어는 시다가 보니까 단어만 잘 배우면 문법은 러시아보다 아주 쉽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고 컴퓨터는 자격증 부장에서 이제 3개월 다녀서 컴퓨터 하려고 이제 자격증 뭐 엑셀 뭐 자격증 한 번에 다 따버리고 이제 사람이 마음을 도끼를 딱 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교회 가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고 시험을 보면 잘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는 거는 다 해봐야지.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 나 꼭 붙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딱 하면 붙더라고요. 자동차 운전면허는 3번이니까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기도하니까 4번만 이제 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때 같이 운동 못하는 여자 동생은 소방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거든요. 둘 다 같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 동생은 그 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3년간 일하고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시청에 이제 계약직 탈북자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이제 탈북자 상담을 하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탈북자 50명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단연 기도를 하고 면접을 받으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50명을 다 꺾어버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면접관한테 합격돼서 이제 서울시청 공무원이 됐습니다. 계약직이지만 공무원 중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3년간 이제 공부를 하고 제 동생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3년간 일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또 이제 공고를 봤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탈북자 정식 구급 공무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 몰리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제 동생한테 연락을 딱 줬습니다. 야, 공무원이 되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면접을 봐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제 동생한테 이제 줬습니다. 제 동생이 그걸 한 달 동안 제가 미리 힌트를 주고 정보를 주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막 숙지를 해서 가서 제 동생이 200명을 다 꺾어버리고 거기 가서 이제 탈북자 정식 공무원이 돼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구급 공무원으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근무를 한 지 이제 3년 정도 됩니다. 그걸 관두고 월급은 원래 그쪽에 더 많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되면서 월급이 이제 처음 구급이니까 또 125만 원, 30만 원부터 이제 쫙 나가. 일단 공무원이니까 너무 보상되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은 완전 공무원이 되고 저는 서울시청에 3년쯤 근무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잘하는 게 방송 쪽이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정식 공무원이면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갈 텐데 계약직이다 보니까 5시간을 일을 하고 오후에는 뭐 알바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거든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직거리니까 서울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길을 택할 때는 내가 지고 있는 혼밥줄을 빨리 놓고 빨리 새로운 길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탈북자들이 이 일자리 플러스센터 서울시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된다. 내가 그냥 막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표를 과감하게 내고 저는 2014년부터 방송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편 방송, 공영 방송, 이제 모든 데서 이제 시사 쪽에서 이제 저를 북한 아나운서라고 해서 북한의 일반 생활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 이제 저는 내가 북한의 사회를 이제 중원하고 옆에서 이제 방송 쪽을 하게 되면서 특강을 많이 다니게 되고 또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간중으로 이제 저를 거짓말도 하지 말고 뭐 보태지도 말고 네가 교권 그대로만 간중해달라 이렇게 또 저한테 이제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가서 간중도 해드리고 이제 지금은 프리랜서로 또 대학원에 이제 가서 대학원 공부하고 분명히 나를 쓸만한 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고 나를 불러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탈북자끼리 모여 앉으면 너는 어디로 왔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럼 제 친구들이 캄보디아 쪽 고치서 왔다, 베트남 쪽 고치서 왔다 하면 거기에 악어가 있는 메콩강이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자기네가 3명이 헤엄을 쳐서 그 메콩강을 넘는데 생리를 하는 그 탈북자 여자분을 그 악어가 밑으로 와서 이제 물어갔다. 그래서 자기 옆에서 3명이 헤엄치다가 자기하고 이쪽에만 살고 이쪽에 한 명이 물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서 자기네 너무 혼났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 걸로 총알을 피해서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총이 맞은 시체가 돼서 왔는데 악어가 물로 메콩강을 건너올 때는 그 메콩강 악어한테 잡혀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탈북자는 그런 어느 가정에 죽게 되면 누가 우리를 죽었는지 알아주고 슬퍼합니까? 저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아픔인 거죠. 그래서 일단 저를 죽지 않고 대한민국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저를 대한민국에서 잘 나갈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위로의 말씀 주시는 고마운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 북한 땅에 남아있는 형제님들 그리고 지금도 탈북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직 지금 북한 경제가 많이 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수출권을 만들고 해서 또 세계 각국에서 경제 문제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구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우리 불쌍한 이제 백성들 뿐이죠. 기득권들은 뭐 그렇게 조인다고 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짜내면 있거든요. 그렇지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제일 말단 노동자 농민 그런 일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뭐 탈북자 중에는 우리 강민도 교수님처럼 고위급에 계시다가 일반 사람들이 생활을 모르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외교관으로 나오셨다가 신경 오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탈북을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북한에서 풀숲도 없이 먹다가 그냥 브로커도 없이 두마강 넘어서 어떻게 구르다가 대한민국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한국적에 너무 아픈 슬픔이라는 거죠. 이런 슬픔이 다시 이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빨리 죽든지 북한 사회가 빨리 개혁 개방으로 나오든지 그렇게 돼서 다 같이 똑같은 삶은 아니더라도 밥술이나마 먹고 인간이 웬만한 자유를 높이고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온 3만 명의 탈북자들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런 탈북자를 봤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지원을 못해줄 당정 마음속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북한에 도록하고 싶었지만 교회에서 그 장로님,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15만 원 줄게 해도 교회에 나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가 돈 때문에 교회 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한테 이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하게 되고 장로님들이 나 맛있는 거 사서 거기에 좋으면 좋다고 정말요? 막 그때 25살이었는데 제가 26살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하면 부럽고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열게 되고 알게 되고 지금도 제 아들이 9살입니다. 저번에 학병총회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반갑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 정보도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한국도 좋은 사람들 만났네 하고 정말 기뻐서 막 이랬는데 다음 날부터 길에서 딱 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받고 쌩 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여기서 쌩 깐다고 말하자면 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인사하는 게 저렇게 피해가지? 내가 북한 사람인 걸 안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하라는다고 하는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아들은 제가 방송에 너무 나가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엄마는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부추는 거고 너보다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 그렇지만 엄마는 대한민국에 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너희 엄마들 중에서 엄마처럼 대학원까지 다니는 엄마 있으면 나와봐라. 방송에 나가서 엄마처럼 말 잘하는 엄마 있으면 나와버리라. 엄마 위대하지? 내가 막 아들한테 내 자랑을 막 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 지금은 너의 친구들이 탈북자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우리 엄마 탈북자고 방송에 나와 이런 말 절대로 하지는 말라. 알았지? 우리 엄마는 그냥 멋있는 분이고 프리랜서다.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이랬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뭔가 물과 기름?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멋있게 돼서 탈북자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청에 다닐 때 저도 월급 100만 원도 못 받았거든요. 5시간 일하는데. 그래서도 탈북자들이 저한테 저보고 성공한 탈북자라고 해서 막 탈북자들 줄줄이 찾아오면 제가 밥을 사줬어요. 서울시청에서 주는 그 밥을 10번을 사가지고 그분한테 샀어요. 나는 그분들보다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월급은 적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다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 서울시청에 다니니까 북한으로 치면 평양시청에 다닌다고, 평양시당에 다닌다고. 내가 북한에서 평양시당에 다닐 수 있으니까 평양도 친척이 있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이만갑에 나오는 애들은 평양이라는 데 구경도 못했어요. 지하철도 못 타봤고 만실의 언덕이 어디 있냐 다 몰라요. 이만갑에 나오는 애들 알아, 문화, 걔네 다 무상 촌거리에서 살잖아요. 그렇게 산간집, 우리는 그래도 걔네들보다 산간집애는 아니지만 노동자 탄광집이니까 더 힘든 데서 살던 애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날 이만큼 지어주고 내쉬어주고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고 항상 이 보답하기 위해서 또 북한 동포들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탈북자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시간 안에 배웠는데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전기가 잘 이제 통해서 기차가 잘 다닐 때도 그냥 차표 한 장 떼가지고는 동생하고 같이 평양에 가서 한 달 동안 막 또 놀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평양을 손금 보듯이 하고 평양 실정을 누구보다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내가 평양에 갔을 때는 이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평양 태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평양분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지방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도 말은 평안도 사투리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악센트가 좀 높아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근데 저희 함경도는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는 평양 어머님 아버님이 평양말을 하시고 또 평양에 많이 드나들고 이러다 보니까 평양에 가면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좀 이제 천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야, 너 쩐놈이지, 쩐놈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촌놈이라는 그걸 티를 안 내기 위해서 평양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평양말을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평양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기레시요? 테레시요? 막 기레시요? 뭐 이렇게 말하고 지방에 와서는 또 함경도 애들하고 막 쓸리다 보니까 함경도 애들 그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함경도 말씀. 그러니까 저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서울말도 막 짬뽕도 되고 또 북한말, 북한에서 표준어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북한말에 또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너는 북한에서 왔는데 어찌 보면 북한말 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서울말 잘 쓰는 것 같고 흉내를 잘 낸다 이런데 사실 저는 북한에서 평양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 사람인가 평양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이제 여기 오면 탈북자들 중에서 3만 명 중에서 서로 이제 고향이 어디예요? 하면 평양이에요, 평안도예요, 함경도예요 이러잖아요.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80%가 함경도입니다.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없다는 거죠. 평양을 북한에서는 안쪽이라고 하고 함경도는 산간지대 이제 그 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는 다 이제 변방 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평양 쪽에서 들어왔다는 분들도 다 평양에서 우리처럼 추방됐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이제 저희 오빠까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저는 함경도에서 태어났고 제 동생도 함경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평양 사람도 아니고 함경도 이제 한라거이라고 한라한라 하는 데서 태어났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희 집을 추방시켰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평양에서 추방됐어. 평양에 가면 이모들은 잘 살고 이모 삼촌네 집 가봐도 우리 지방에서 사는 것보다는 쉽게 사는데, 쉽게 말하면 밥을 해먹어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석유 건노락 아시죠? 석유 건노에다가 이제 성냥을 딱 부어서 거기 심지에다가 이렇게 쫙 묻혀서 유무가마에다가 이제 밥을 해먹어요. 근데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해먹냐면요, 이제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아궁이가 있습니다. 부뚜막에 들어가서 당일 구호를 높이 받들고 오늘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투원 여러분. 함경북도 탄광 지역의 이곳 기업소에서 송지용 씨는 당 정책을 선전하는 아나운서 죽 방송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타고난 목소리 덕분에 편하게 일할 수 있었지만 고난의 행군 당시 남한으로 탈북한 오빠와 연락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안소에 의해 간첩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송지용 씨는 결국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04년에 여동생과 단둘이 두만강을 건넜고 강제 북송의 위협 끝에 5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낯선 사회에서 적응해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송지용 씨는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꿈을 남한에서 결국 이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탈북 남성과 결혼해 단란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강의를 들으며 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송지용 씨. 대학을 졸업할 무렵 우연히 일자리 플러스 센터 공고를 보고 자신이 평생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탈북자 상담원이 되었습니다. 탈북자 한 명을 취업시키기 위해 수십 통씩 통화하는 건 기본. 탈북자들에 대한 기업의 편견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탈북자 상담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송지용 씨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탈북자를 취업시켜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지 12년째 되는 송지용입니다. 이렇게 부활절날 아름다운 여기 전주 이 교회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나온 지 엊그제 같고 탈북할 때 두만강을 넘었는데 그 두만강을 넘던 그 장면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부활절날에 저를 이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삶을 간증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유선익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밑에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데 서서 하니까 조금 그렇네. 발구락지로 부직갱이라고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니까 그 말 제가 알잖아요. 부직갱이로 다 부시고 내고 거기에 나무를 떼서 거기는 또 이제 함경도쯤 석탄이 더 많이 나요. 나무를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볼을 절반쯤 떼다가 나무의 화력이 땡겼다 할 때 석탄을 막 퍼부어서 이 가마 4개를 다 끓여야 됩니다. 그걸 8살 때부터 제가 그런 밥을 했습니다. 밥만 합니까? 밥하고 국하고 집집마다 이제 지방에는 돼지를 한 마리씩 키우거든요. 그러면 돼지 모기도 삶아야 되고 닭이 있으면 닭 모기도 삶아야 되고 강아지 모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평양에 갔다가 지방에 내려올 때면 쓸쓸했어요.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나는 지방에서 사니까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지방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 착하게 사는데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배국제도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배국제도라는 게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뭐 나가서 내가 사장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가서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뭐 내가 롯데마트에 가든 장마당에 가든 시장에 가든 내가 필요한 생산품을 사서 내가 알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고급 간부들부터 말단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직장에 출근을 무조건 해야 되고 출근을 하면 배급표를 해줍니다. 그 배급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국가가 지정한 배급서에서 쌀도 흰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쌀 30%, 옥수수 70%에서 3대 7로 계산해서 줍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없을 때는 중국에서 들어온 밀이라든지 러시아에서 들어온 밀 같은 거, 그것도 통밀입니다. 통밀. 그런 걸 이제 배급으로 딱 주면 그걸 알아서 쪼개 먹던 채소 먹던 어떻게 먹던 한 달 동안 요거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질 좋은 뭐 신발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만든 그 국산 신발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내주고 작업복도 공장에서 내줘야 되고, 심지어 집에서 이제 충당하는 소금, 간장, 된장 이런 것까지도 식료품 상정,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갈 때 입는 교복까지도 국가에서 내주는 게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직자가 없는 거죠. 노숙자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파서 심지어 집에서 휴식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에 조직에 얽매여 있습니다. 북한은 8살부터 조직에 들어가는데 그 조직이라는 게 소년단 조직, 그리고 소년단 조직에서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산업총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이라고 해서 피어내는 넥타이는 딱 꽂고 김일성이 뼈치 달게 만들고 그 조직에 다 망라됩니다. 그 조직에서 또 18세가 지나면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원 조직을 벗어 당원 조직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직맹이라고 해서 직맹 조직, 협동농장원들은 농맹 조직. 조직의 거미줄처럼 엉켜놓고 그걸 중심으로 수직으로 피라미드처럼 쫙 올라간 게 조선노동당이고, 그 조선노동당 꼭대기에 김정일이 있고 김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법보다 김일성, 김정일이 말이 위에 있고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김정일이 한마디 말이면 그것이 곧 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헌법으로 개정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말하자면 독재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말꼭지를 뗄 때부터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며 살았고, 마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제가 있을 때는 김정일 시대였지요. 신인 것처럼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게 받들어 모셨다는 게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거기서 자란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세계 어떤 나라의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어떤 정보라도 들으면 반당 반영용 종파 분자로 락인 찍혀 잡혀가고 이러기 때문에 꼼짝 달싹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이것이 최대 인간의 행복이고 이게 마침 다르구나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죠. 종교라는 걸 전혀 모르죠. 종교를 북한에서 가르쳐줄 때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압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왜 아편인가? 종교는 사람의 상위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다. 사람이 창조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발전하려는 걸 더 이제 저해시킨다.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너희는 우리 당, 조선노동당을 배반하는 배반자들이 된다. 그래서 일반 교화서단이 아니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치고 관리소라고 하는 수용소죠. 들어가면 뼈도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잡아가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 사회에서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죄를 짓고 평양에서 추방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잠깐 과거를 보면서 김정일이 70년대에 등국할 때 평양에서 요만한 잘못이라도 하는 놈들은 다 지방으로 싸그리 추방보내다 보니까 평양에는 알짜 핵심들만 200만 명, 200만 명, 400만 명 그 정도만 이제 그리고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양 시민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자기는 자유롭게 가지만 지방에서 평양 한번 올라가려면 여행중 빨간줄 광고를 그걸 보름 동안 기다려서 떼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서 뇌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렇게 지방 사람들하고 평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간격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뭐 태어난 게 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라난 거지요. 어려서 이제 자라날 때부터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거기에 그냥 뿌리 깊게 이제 학습하고 밑에 내려와서 해도 될까요?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샛별군이라는, 여기로 말하면 지방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마 TV에 나왔는데 그때 아마 방송국에서 본고향이 저를 평양이라고 하면서 자꾸 평양이라고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작가분들에게 사실 나는 평양이 아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본고향이 평양이고 정말 이제 그 평양에 본 토대가 있지만 저는 고향이 함경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연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정말 오리지널 평양 태생이 맞고요. 76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서 자동차 이제 화물 트럭 운전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잠깐 실수로 사고를 쳐서 그 과오로 인해서 평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이제 우리 지도에서 보면 그 함경북도라는 것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두만강하고 마주된 곳 경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씨조선시대 경원이라는 것은 서울 경에 월 원자를 써서 서울 이제 이씨조선 이제 그 사대부들 중에서 죄를 진 사람들을 서울에서 멀리를 유배보낸다 해서 경원이라는 것이었는데 김일성이 이제 거기 왜 경원이냐? 내가 인도하는 내가 이제 다 이제 내가 보살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못쓸 땅이 아니다 해서 샛별이라고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쉽게 말하면 중국에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훈춘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바로 끼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멀리 보면 중국의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 막 빛나고 중국에서 이제 음력설에 보름 동안 휴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막 폭죽 막 쏘면 딱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 폭죽 쫙 쏘는 게 다 보이고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일 정도로 저는 이제 북한의 그 산간지대 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저희 이제 본가집들이 다 평양에 계시다 보니까 그 방학이면 제가 평양에 와서 한 달씩 놀고 또 지방에 내려가고 평양에 와서 또 이제 겨울방학에는 그냥 평양에 와서 계속 돌아치는 거예요. 평양에서 그냥 망경대구역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하철 탔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촌놈이 와가지고 지금 평양 구경하는 거죠. 학원 또 지방에 내려가고 또 겨울방학 때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경도에서 태어났지만 기차를 타고 8살부터 평양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분증이 아니고 그때는 북한에서 말하면 여기는 주민등록번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출생증이라고 하거든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 그 출생증 한 장을 딱 가지고 차표를 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또 함경부터 제일 꼭대기에서 평양까지